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저번 시간보다 더 적어져 버린 것 같네요. 네. 자, 이 집중하는 것은 이 수행에 이거는 요가든 초기 불교든 남방 불교든 대승 불교든 똑같습니다. 집중이 첫 번째인데 초기 불교에서는 사마토 일반 선생님께 사띠라고 하고 이 대승 불교에는 각찰, 알아차려서 깨달은다, 깨달아서 알아차린다. 각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오늘 너무 좋죠. 네, 이럴 때는 야외 수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쯤에는 이제 저는 이제 선원 다닐 때는 이제 이 포행이라고 해요.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포행을 좋아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산에서 희양산 같은 데, 봉암사 희양산 같은 데 하다 보면은 그렇게 쭉 타다가 이제 속리산까지 가서 이제 결제철에는 마음대로 그렇게 못 걷고 해제철이나 삭발일 때는 그렇게 한없이 걷다가 늦으면 그냥 근처 절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자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걷기 명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걸으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양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더욱 더 열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보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도 어렵다고 하고 또 오늘 들어보니까 불교학과 산학과 다 듣는 분이 여기 계신데 산학과가 더 이 교리가 힘들대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신라 시대의 구산선문 같은 거 얘기했는데 이제 그쪽 지역 그런 탐방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물은 이거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보면서 해야 돼요? 어디? 네. 자.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자, 오늘 할 내용은 선종사와 한국 불교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저번에 뭐 했죠? 네? 이게 선종의 기원과 중국 선불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초조가 누구라고 했죠? 네. 이제 중국의 불교는 BC 600년 전에 인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중국으로 언제쯤 들어왔다고요? 불교가? 네, AD 1세기, 그러니까 기원 전으로 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 선이 들어온 것은
달마 대사가 그 전에도 선이 들어왔지만은 본격적으로 중국선이 시작된 것은 달마 스님. 달마 스님이 대충 뭐 300년, 400년 그 정도에서 선이 시작돼서 초조가 달마 스님, 2조가 해가 스님. 해가 스님은 이제 팔 잘린 스님. 그 다음에 3조는 승찬. 네. 그 다음에 4조 도신, 홍인. 그렇게 쭉쭉쭉 오면서 5가 7종이 생겼다. 네. 그래서 우리 선불교는, 한국의 선불교는 이제 이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쯤 이 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한국의 불교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선이 처음으로 이렇게 선이 들어오는데 신라, 그때 신라 중심에서 이제 불교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 고구려는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불교학 고구려 372년 소수리막 2년 때 그 진전의 부견왕이 파견해가지고 순도 화상이 고려에 들어왔고 불교가 대충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백제는 침류왕 때 서기 384년 그러니까 거의 동년 시대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고구려는 성문사와 이불란사 이북 쪽에 되겠죠. 그쪽이 됐고 백제 시대에는 침류왕 때 마라난타가 들어와가지고 저쪽 서해 쪽에 마라난타사 들어보셨어요? 네, 그쪽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 시대에는 법흥왕 때가 그 언제쯤이냐면은 514년에서 540년 정도 됩니다. 이때 가장 이제 아도 화상이 이때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불교를 전파하려고 했는데 전파가 잘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민속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대표적인 게 이차돈이 그 순교를 하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 목을 잘라서 하얀 피가 나오면은 불교를 믿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을 잘랐는데 하얀 피가 흘러와가지고 그때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야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시작이 월주국의 허황후라는 그 가야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후가 가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이번에 베트남 갔는데 그 월주국의 그 베트남에서 최초의 절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게 뭐냐면은 그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베트남에서 해상으로 육로보다는 해상이 그 당시에는 빨랐어요. 그 해상에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박리라는 지역에서 저쪽 유점사로 바로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그 고려시대 민지 그 학자가 쓴 유점사 사적기에 그렇게 적혔어가지고 그 베트남 스님들도 모르는 그 장소를 제가 이렇게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죠. 자, 그 당시 이제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의 선사가 그 산문이 이제 오늘 시간에 이제 선문이 이제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가지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도의국사가 처음으로 들어오는데 도의국사가 한 800년대 신라 말 800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선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신라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을까? 여기 이제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800년도에 도희 스님이 중국의 마주 스님의 제자 서당 지장이라는 그 스님께 선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받아가지고 탁 이렇게 이 한국에 와서 이 선법을 펼치려고 해요. 근데 안 먹히거든요. 네. 왜 안 먹혔냐? 그때 보면은 당시에 유인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고려 초 때 한국의 불교 상황을 얘기한 건데 오교양종. 오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상종, 계율종, 열반종, 법성종, 원흉종 이렇게 종교가 한 종이 아니라 이렇게 5종이 이미 그렇게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누가 가장 눈에 들어와요? 원효 스님이 법성종, 진표 스님의 법상종, 자장 스님의 계율종, 그 다음 보도 스님의 열반종, 그 다음에 의상 스님의 원흉종, 화엄종이라고도 하죠. 이런 그 오교가 한국에 이미 쫙 자리를 잡았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그 자장율사라든가 원효 스님 이런 분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선법을 갖고 와도 너무 수행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이. 아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효 스님은 그 당시에 신라, 경주에 보면은 제가 경주에 4년 동안 거기에 학부를 다녔어요. 제가 거기서 경주에 제가 공부하기도 하고 그쪽에는 너무 스님들이 생활하기가 좋아요. 불교 유적지가 많아가지고 그냥 마실을 그러니까 유적지를 가다가 공부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천마총에는 나온다 하면은 그거를 자세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경주는 그냥 하나의 그냥 불교 성지라고 보면 돼요. 남산 같은 경우에도 경주는 아직도 연구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주 불교가 어땠냐면은 그 사찰 기와로 짓잖아요. 그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절이 그렇게 이 왕족 불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와도 우산이 없어도 그냥 다닐 수 처마 밑으로 가면은 비를 안 맞잖아요. 그럴 정도로 불교가 융성했었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그 온돌 있잖아요. 그 불을 떼잖아요. 장작을 떼는데 장작을 안 떼고 뭐를 뗀 줄 알아요? 기름 보일러? 숯으로 그렇게 온도를 뗄 정도로 아주 그 문화가 그렇게 융성했답니다. 자, 이런데 이제 한국선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분위기 그때 시대적 상황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안 돼도 넘어가야 돼요. 네. 자, 유인물 보면은 그리고 아까 오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종이 있었는데 조계종하고 천태종 이거는 이제 고려 초에 그 의천 국사가 이제 천태종을 만들고 그래서 이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 한국의 선법을 들여온 사람은 지금 조계종에서는 도의국사가 초주라고 하거든요. 한국으로. 이제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들여왔다고 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들여온 분은 도의국사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범랑이라는 스님도 계셨었어요. 범랑. 여기 범랑 스님은 여기 보면은 당나라 이제 그 양력에 보면 당나라 사조 도신의 법제자. 도신 아시죠? 네, 도신의 법제자였고 신라에 귀국했으나 이분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산에 은거를 해갔는데 그 범랑 스님의 계보로는 신행, 준범, 해은, 도원으로 이어지는데 이 도원은 나중에
희양산, 봉암사, 이 부산 선문의 한 선문인 희양산의 창건주가 됩니다. 그리고 양주 지덕이라는 스님도 있었는데 오조 홍인대사 이분의 제자였던 거고요. 그 다음 신행이라는 분은 이 범랑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범랑 스님이 제자가 돼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북종의 지공 스님 밑에서 지공 스님 밑에서 3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지리산의 단속사에서 입적을 했고 북종선 그러니까 신수 스님의 계보를 이어서 대승 무생 방편법문을 계승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중무상. 자, 이 정중무상 스님은 신라 성덕왕의 셋째 왕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저희 스님이 금강산의 해자글자 스님인데, 이제 이 스님께서 정중무상을 이렇게 좀 연구하고 보고 싶어가지고 제 앞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냐면은,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왕자분들이 많이 출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왕을 계승하고 다음에는 이게 왕이 안 되면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출가를 하거나 다른 쪽으로 택하게 되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왕자로 출가한 스님이 누구지? 하다 보니까 이제 김규각 스님이라고 제가 대답은 했어요. 김규각 스님은 누구의 아들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김규각도 성덕왕의 첫째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규각, 중국에서 지장보살을 추앙받는 그 스님하고 정중무상. 정중무상은 중국에서 500 아라한 중에 들어갑니다. 스님들도, 중국 스님도 못 들어가는데 정중무상만. 그렇게 이 두 분이 김구각 스님하고 정중무상 스님이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문헌적으로 고증이 안 되는데 이것도 불교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성덕왕의 셋째 왕자인 정중무상은 중국에 들어가는데요.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선법을 배우는데 처적이라는 그런 유명한 스승에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중국에 이제 포교를 하게 됩니다. 포교를 하면서 삼구설을 주장하고, 삼구설은 무업, 무념, 그 다음 망망, 이렇게 세 가지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수행을 가르쳤고, 또 하나는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보급시킨 스님이 이 정중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정중무상 스님이 마조 스님이라는 스승이라는 겁니다. 마조는 중국 선의 육조 해능 스님 손잡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법을 이 마조 스님으로부터 거의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 정중무상 스님이 이 마조 스님의 스승이었다는 것이 그 원각경, 여기도 나오죠. 원각경 대수초라는 종밀이 지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중무상 스님은 중국에 뿐만 아니라 티베트에도 이 선법을 알리신 그렇게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00년 전인가 그 둔항이라고도 하고, 이 불교 유적을 저장했던 곳에서 이 정중무상에 대한 기록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창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또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선법이 뭐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어져 있었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중국선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800년도 이제 도의국사가 800년도에 중국에서 마조 스님의 제자 서당 지장이라는 스님 앞에 법을 받고 이렇게 옵니다. 이제 오는데 이제 도의국사, 뭐 해철, 무염, 범일, 그 다음에 수미산,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선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법을 펼치는데 절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절이라기보다는 선원이라고 해야겠죠. 이 선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각 산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불교는 신라의 그런 화엄종, 법성종, 뭐 계율종 이런 것들은 시내에 왕족, 도시 불교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선은 중국에서 들여온 선은 처음에 아까 그 범랑스님도 그렇고 도육사도 그렇고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각 산에 이렇게 그때는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산문이 있는데 그 산문을 9개의 산문이 있다고 해서 구산선문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선불교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지도에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은 프린트물에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위쪽부터 볼까요? 위쪽부터 그 황해도 해주에 수미산, 광주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내려오다 보면은 사굴산, 그 다음에 사자산, 영월 법화사의 사자산, 그 다음에 성주산, 그 다음 희양산, 봉암사, 그 다음에 성주사, 그 다음에 독리산, 그 다음 실상산, 실상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복림산, 그 다음 태안사, 이렇게 또 가지산, 보림사, 가지산 이렇게 해서 9개의 산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산문을 간 산문도 있고 안 간 곳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잘 유념해서 이거를 참고해서 그 유적지를 순례하게 되면은 더 의미가 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불교의 유입은 그 1 보면은 35대 경덕왕 때 신라 불교가 침체되어 가고 무렵에 직절 강명한 선불교가 중국에서 유입됐다. 중국이 2번 보면은 신라의 선종 형성은 중국의 선종이 6조 해능에 이르러 남북으로 나뉘면서 그 기세가 극성할 무렵 신라 학생들이 선법을 배웠다. 북종선은 흔적만 남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육조해농이 남중선은 크게 일어나 신라의 선종을 형성하게 이르렀다. 그러므로 한국에 전해진 선법은 육조해농의 법선들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3. 구산선문 형성에서 첫 전법자는 도의를 바탕으로 한 구산선문으로 되어 있다. 자, 처음으로 이제 구산 선문이 이제 전례는 가지산 보림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왜 그 도의 스님은 처음에 와서 이제 선법을 펼치려고 안 펼쳐지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강원도 진전사로 갑니다. 근데 왜 여기에는 강원도 뭐 설악산
그렇게 안 되고 왜 가지산 보림사로 됐냐면은 여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제자가 그 선법을 위해서 가지산 보림사에 그거를 사찰을 선언을 세웠기 때문에 가지산 보림사라고 된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위치는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에 있다는 거고요. 계산조로는 계산조, 산문을 시작한 스님은 도의선사. 출생은 잘 모르고 입적, 돌아가신 해는 825년. 자, 조당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을 한 스님들의 행적, 업적을 이제 모아서 만든 그런 어록, 자료입니다. 그 조당집에 그 도의선사는 왕치성을 가졌고 784년에 중국으로 입당을 해서 서당지장 스님은 마주스님 제자 옆에 법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백장스님, 청규.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백장스님 뭐를 만들었다고요? 네, 뭐죠? 일일부작, 일일부식. 네. 그 다음에 784년도에 입당했다가 821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 법을 펼치려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져서 어디로 갔다? 설악산 진전사. 네.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설악산에 갈 때 한번 진전사를 이렇게 이제 들려보세요. 거기서 진전사에 가면은 절도 이렇게 복원이 조그맣게 되어 있고 이 도의국사 부두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기 봉은사에서 초조로 가지산문을 설명했던 도의국사라구나 하면서 참배를 하면 더 가슴에 와 닿겠죠. 자, 그 다음에 제자로는 염거, 보조, 체징.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선법에 그래서 이 보조체증이라는 스님이 이 도의 스님의 제자의 선법을 닦다가 이렇게 만행도 하고 하다가 그 전남 장흥 가지산에 가서 보림사를 지어가지고 도의 스님의 선법을 이렇게 펼쳐 나가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산문이 되는 겁니다. 자, 선문부장에 나오면은 선법의 특징은 몰종적 선법이라고 해가지고 홍조 중에 그런 특질.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몰수, 몰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단박에 깨우친다. 도노.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왜 사진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빠져버린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어디죠? 보림사, 실상산문, 보림사. 실상사라고도 하죠. 자, 위치는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성리에 있고 계산조는 홍척산사. 네. 이 스님은 생몰 연대를 잘 모르고 810년에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도의 스님은 몇 년도? 780년도에 들어갔고 우리 홍척 스님은 810년에 입당하고 826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덕왕과 신라의 흥덕왕과 성강태자의 법사로 실상사를 창간 실상산문에 집주산문이 됩니다. 자, 이 홍척 스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자마자 신라의 흥덕왕과 선강태자로부터 이렇게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발제자가 돼서 바로 실상산문에다가 실상사를 바로 짓게 됩니다. 제자로는 편운, 수철, 천여 명의 제자가 있고 선법의 특징은 몰력, 몰수.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 도의의 선법, 몰력, 몰수하고 거의 그냥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왔네요. 저기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 그림 보면은, 그 위에가, 여기가 이게 설악산, 진전사 이 도육사 부두탑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주체징, 그 가지산 보림사를 세운 그 가지산 보림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보림사 실상산은 이게 사진이 제가 넣은 줄 알았는데 빠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독리산문. 네. 독리산문은 그 우리 현대 그 유명하신 그 청화 큰 스님, 청화 큰 스님께서 전남곡상 태안사, 거기서 스님이 이런 산문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3년 이제 결사도 하고 그랬던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독리산 태안사는 전남곡산 태안산에 있고, 자, 이 해철, 계산주는 해철 스님입니다. 해철 선사. 해철 선사는 799년 부삭사에 출가를 했다가 814년, 아까 두 번째 계산주 스님은 홍척 선사는 몇 년도에? 810년도. 이 스님은 4년 후에 814년에 입당해서 이분도 서당 지장의 제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839년에 교육해서 무주 쌍봉사에서 안거 후 그 다음에 태안사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로는 도선, 여선사, 자광대사. 여기서 도선 스님 풍수지루로 유명한 도선국사 있죠? 예, 이 스님입니다. 그리고 해철의 선사상으로는 무설지설, 그러니까 설이 없는 가운데 선법을 한다. 그 다음 무법주의, 법 없는 가운데 법이 있다. 무주상, 공적인 조사선 사상. 자, 이거는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대로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철 스님은 이게 선법만 한 게 아니라 대장경에도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선만을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순선이라기보다는 삼국교회 융합을 꾀하는 통합 사상이라는 점. 자, 최근에 이 태안사의 종안 노스님이라는 분이 한 5년 전까지 계셨었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이스님이 89세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정진도 며칠 같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절 인연이 안 맞아가지고 늦게 출가했어요. 늦게 출가하셔가지고 아주 그렇게 그 나이가 거의 90 가깝고 80대 후반인데도 정진을 하면은 우리 젊은 수자들 못지않게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나이 드셔도 저렇게 열심히 그렇게 수행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사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 그렇게 젊은 수자들하고 하기가 힘든데 이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 하고 그렇게 또 가행정진도 하시고 하는데 그 스님의 과거의 그 내력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40대 출가를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40대 출가를 했는데 이제 아들이 2분 계셨어요. 그때 화엄사로 이제 출가를 하면서 행자도 부목으로 스님으로 바로 된 게 아니라 일부러 나무는 처사했잖아요. 한 6년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스님이 돼가지고
그 화엄사의 저기 묘향대 그 토굴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산에는 한번 눈이 오면은 이제 못 나가요. 눈이 녹기 전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큰 아드님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스님을 한번 뵙고 가자고 형제끼리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어 이제 화엄사에서 어떻게 가느냐 이제 갔어요. 이제 가다가 이제 근데 이제 못 만났나 보죠. 그래서 이제 안거가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거가 3개월이면 눈이 녹고 나서 이제 종안노 스님이 내려오시니까 이제 그 큰절에서 이제 안부 인사 겸 아이고 아드님들 잘 만나셨어요. 언제 올라갔는데 만나시나 하니까 못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분명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는데 형제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눈에서 이렇게 서로가 깨어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출가를 했지만 속세를 다 버렸지만 그 아드님들이 그렇게 돌아간 거에 얼마나 이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스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 모든 거를 내가 부처님께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진짜 큰 죄를 지은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하여튼 90에 가깝기까지 제가 태안사에 이렇게 돌아가기 한 몇 달 전까지 가셔도 꼿하게 그렇게 정진하셨던 그런 훌륭하신 수행자였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야지 여러분들 재미없는 거 막 읽다가 이런 말도 가끔씩 해줘야 재밌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여기 보면은 독리산문 태안사 독리산문 일주문이고 그 밑에 거는 해철 스님 계산조 해철 스님이 부두탑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태안사의 가운데 그 연못 같은데 탑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나쁜 기운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렇게 호수를 만들고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는 쉬었다 할까요? 네. 네.